김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네.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5일 날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경제 이론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더 노력해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각이나 정부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시장에 맡겼다고 대통령께서는 보십니까? 그래서 시장에 맡겨서 안 된다는 요제 발언을 하신 겁니까? 맡겨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에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고용을 더 많이 늘리도록 정부가 유인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더 효과를 내도록 정책을 더 다듬어봐라. 그런 동료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설마 공권력으로 민간 기업에게 강제로 일자리를 할당하고 고용을 의무화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죠? 예, 강제 할당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또 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일전에 총리께서 규제는 중년 남자 허리 같아서 네. 내버려두면 늘어난다. 비상한 각오로 줄여야 한다라고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거 아시죠? 네.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몇 번 주재하셨습니까? 전체 위원회는 아직까지 열지 못했고요. 공동위원장님이 곧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규제 개선 부서와는 거의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물론 실무자는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이번에 곧 하게 될 것으로 또 보이고요. 규제개혁위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면담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가운데 일부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부와는 면담하시고 네네. 전체 간담회는 하신 적이 없으시죠? 전체 회의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님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아까 중년 남자 허리 말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아쉬운 제 허리가 생각을 늘었나 갖고 봅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규제개혁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또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없고 초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의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이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으로 법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연초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규제 혁신 보고회가 있었고요. 3개월 이내에 평가회의를 또 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사실은 30여 년간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는데도 아직도 규제개혁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고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법제적인 접근에서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그 규제 대상 항목을 한도 없이 나열을 한다든가 또 그것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거나 또는 감사 제도가 이 공무원들을 옥죄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규제에 관련된 내부 토론을 할 때마다 왜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던가를 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나쁜 머리지만 짜매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정부도 과거에 실패한 규제 개혁 방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민간이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게 읍소하고 그리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규제 담당 부서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읍소하고
규제하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수용하니까 규제권자 관점의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다시 각 부처 장관에게 해당 규제 특례 지정권을 주어서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규제 개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법안을 보면 그 허가권과 결정권은 주무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실패한 규제개혁 모델이고 관주도의 민간읍소형 규제개혁 모델입니다. 규제하는 사람들한테 규제개혁을 맡겨서 되는 겁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절반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5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5개의 법안은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라든가 법으로 그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지원특별법, 산업융합지원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네. 이런 5가지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인데요.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 규제하는 사람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네, 제3자적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 규제가 왜 필요하고 적정한지를 독립적인 사람한테 입증을 해야 그 규제가 유효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여야 되고 그 중심에 총리가 계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좀 더 실효 있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총리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전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패한 규제개혁 방식뿐 아니라 저는 현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 기능을 불신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이념 바탕이 저는 이 규제개혁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불법화하려 하고 사회주의 중국보다도 한국의 규제가 더 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희 정책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2%대 후반을 보시는 분도 있고 3%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달성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3% 잠재 성장률을 3% 초반까지 보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을 거고요. 이제 그 이하로 보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겠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그 완전 고용 상태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자본이나 노동이 완전 고용됐을 때 물가 불안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 그런데 지금 3%의 잠재 성장률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3% 성장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됩니까? 왜 대한민국의 지금 실업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맞는 성장을 했다고 해서 실증적으로 시장에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3.1%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성장에 기여하는 구성 요소라든지 또 우리 경제와 산업,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지 또 경제 사회의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잠재 성장률에 접근한 성장률을 하면서도 지금 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이는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봐야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장이 된다고 해서 전처럼
그 고용이 증대가 되면서 실업이 줄어드는 그런 프레임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소위 고용 없는 성장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같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일자리나 이 노동시장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이 없이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봐야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네. 하지만 너무 좀 좀 죄송한 표현이다. 조금 너무 단선적인 그 견해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0년째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강을 하면 머지않아 빠르면 10년 이내에 잠재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20년,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어디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과제가 이와 같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성숙된 경제로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재 성장률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또는 저 기울기를 양의 기울기로 조금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 정책들, 또 구조 개혁과 혁신 성장, 또 인적 자원의 확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강제로 인건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한 개 있으면 예를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저희가 했던 모든 정책들이 단기간이든 중장기간이든 우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 문제라든지, 또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빠른 효과를 내게 하려고 하는 혁신 성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끄는 그런 정책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서 저도 찾아봤는데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리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성장을 3.1%, 물론 질 높은 성장을 저희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 계셨지만 성장의 숫자가 중요한 건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질 높은 성장이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신 말씀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요. 기대 효과는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시기를 언제로 나타나고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우선은 비교적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대에서 혜택받는 저희가 한 300만 정도 근로자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과 가계 구성원들의 소득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삶의 질, 또 구매력 증가,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고요. 또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인 영세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감을 통한 보완도 병행이 돼야 되겠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의 구매력과 이 내수 쪽에서의 효과로 나타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취약계층의 구매력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로 보십니까? 최저임금 올렸고
저소득층의 일정 부분의 소득 증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느 쪽에 내수 소비가 일어날 거로 뭐 보십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지금 대부분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니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예. 주로 외식을 한 번 더 가든지 식품 소비라든지 아니면 빚 갚는 데 쓴다든지 재래시장에 좀 더 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예, 그건 내수 진작 맞는데 네.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어쨌든 지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수 진작을 통해서 그 단계적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 일자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뭐 같이 늘어나는 식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라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 효과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잘해야 플러스 5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 경제학회에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합해보면 국가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마침 그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월급 기준으로 135만 원 받는 분이 157만 원으로 월 한 22만 원 더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되고 일자리 지금 한지 지금 불과 한 달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 이런 등등 했을 적에 조금 좀 시간을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 놓고 보시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혁신성장이라든지 또 공정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 전체 전반을 보시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일자리 안정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필요한 보완은 정부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에서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께서 노동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0%가 가구소득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맞을 겁니다. 네. 근데 똑같은 국제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중상층 가구원이고 최저임금을 받아서 중산층이 된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부부가 받으면요 우리나라 중위소득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구매력을 높이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일관되게 EITC 근로장려소득세제 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EITC. EITC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네, 기억을 1조 못하겠습니다.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이요. 예. 260만 가구한테 갑니다. 지금 300만 명의 근로자에게 3조 원을 퍼주겠다는 정부입니다. 260만 가구에게 지금 1조 7천억을 간신히 쓰고 있어요. 이걸 2배로 올리면 우리나라의 빈곤 가구와 그리고 삶의 질이 그리고 소득 재분배가 확실하게 일어날 겁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소극적이지 않고요, 의원님.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노동 통계나 국제적인 통계가 보면 조금 엇갈리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23.5%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16.4% 올라가는 것에 따른 일종의 해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작년 예산하면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본 사항들이 있고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봐서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ITC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간접 지원 문제, 사회보험료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따져서 한시적으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낼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이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일관되게 시장 기능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정부 개입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을 선호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베트남에서조차 정부 기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한 실용주의적인 경제 노선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공익은 국가만이 보호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서 관치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축된 것은 민간 경제 활동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자극하는 구호와 선동, 의지와 약속만으로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이념 노선과 인기 영합적 정책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는 실용주의적이고 전문성이 존중되는 정상 운영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3.1%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성장에 기여하는 구성 요소라든지 또 우리 경제와 산업,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지 또 경제 사회의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잠재 성장률에 접근한 성장률을 하면서도 지금 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이는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봐야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장이 된다고 해서 그 전처럼 그 고용이 증대가 되면서 실업이 줄어드는 그런 프레임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소위 고용 없는 성장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자리나 이 노동 시장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이 없이 아무리 성장률을 높여봐야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네. 하지만 너무 좀 죄송한 표현이다. 조금 너무 단선적인 그 견해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0년째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강을 하면 머지않아 빠르면 10년 이내에 잠재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어디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과제가 이와 같은 것으로 또 보고요. 규제개혁위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면담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가운데 일부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부와는 면담하시고 네네. 전체 간담회는 하신 적이 없으시죠? 전체 회의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님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아까 중년 남자 허리 말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아쉬운 제 허리가 생각을 늘었나 갖고 봅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규제개혁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또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없고 초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의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이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으로 법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연초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규제 혁신 보고회가 있었고요. 3개월 이내에 평가회의를 또 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사실은 그 30여 년간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는데도 아직도 규제개혁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고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법제적인 접근에서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그 규제 대상 항목을 한도 없이 나열을 한다든가 또 그것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거나 또는 감사 제도가 이 공무원들을 옥죄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규제에 관련된 내부 토론을 할 때마다 왜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던가를 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나쁜 머리지만 짜매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정부도 과거에 실패한 규제 개혁 방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민간이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게 읍소하고 그리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규제 담당 부서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읍소하고 규제하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수용하니까 규제권자 관점의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다시 각 부처 장관에게 해당 규제 특례 지정권을 주어서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규제 개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법안을 보면 그 허가권과 결정권은 주무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실패한 규제 개혁 모델이고 관주도의 민간 읍소형 규제 개혁 모델입니다. 규제하는 사람들한테 규제 개혁을 맡겨서 되는 겁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절반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5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5개의 법안은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라든가 법으로 그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지원특별법, 산업융합지원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네. 이런 5가지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인데요.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 규제하는 사람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네, 제3자적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 규제가 왜 필요하고 적정한지를 독립적인 사람한테 입증을 해야 그 규제가 유효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여야 되고 그 중심에 총리가 계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좀 더 실효 있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총리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전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패한 규제개혁 방식뿐 아니라 저는 현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 기능을 불신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이념 바탕이 저는 이 규제개혁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불법화하려 하고 사회주의 중국보다도 한국의 규제가 더 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희 정책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보는 가점에 따라서 2%대 후반을 보시는 분도 있고 3%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달성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3% 잠재 성장률을 3% 초반까지 보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을 거고요. 이제 그 이하로 보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겠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그 완전 고용 상태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자본이나 노동이 완전 고용됐을 때 물가 불안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 그런데 지금 3%의 잠재 성장률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3% 성장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됩니까? 왜 대한민국의 지금 실업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맞는 성장을 했다고 해서 뭐 그 실증적으로 시장에서 완전 고용이 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뭐 김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5일 날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경제 이론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더 노력해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각이나 정부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시장에 맡겼다고 대통령께서는 보십니까? 그래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겁니까? 맡겨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에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고용을 더 많이 늘리도록 정부가 유인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더 효과를 내도록 정책을 더 다듬어봐라. 그런 동료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설마 공권력으로 민간 기업에게 강제로 일자리를 할당하고 고용을 의무화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죠? 예, 강제 할당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럴 그렇죠. 생각도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또 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일전에 총리께서 규제는 중년 남자 허리 같아서 네. 내버려두면 늘어난다. 비상한 각오로 줄여야 한다라고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거 아시죠? 네.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몇 번 주재하셨습니까? 전체 위원회는 아직까지 열지 못했고요. 공동위원장님이 곧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규제 개선 부서와는 거의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물론 실무자는 뭐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이번에 곧 하게 될